가치 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첫날 일정에서부터 반도체 공급망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파트너 협력을 강조하고 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1993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방문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방향성이 명확해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한국 반도체 전기차 기업들의 미국 내 카펙스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더 먼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방안으로 인해서 미국이 얻어간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얻은 건 있을까요? 미국이 내어준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국방 분야 수출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바로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기존의 안보 동맹을 경제 안보 기술 동맹으로 더 확대 발전시켰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지정하게 이 핵심 분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웨이퍼인데요. 지난 20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두 정상은 반도체 동맹을 강조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지원 의지를 다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만났죠. 현대차 그룹과 조지아주는 사전 조율을 거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6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전기차 생산 거점을 신설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산주 수출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방 상호조달 협정 RDP 협의 개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한미 FTA에서 국방 분야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가져가지 못했었는데 이번 RDP 논의가 향후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산주들의 대미 수출 기대가 커지는데요. RDP 체결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 적용이 면제되면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한 대중 견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IPEF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켰죠.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도 주도를 했습니다. 한국도 참여한 IPEF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쿼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선 그간 대중견제 전선 합류에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한국을 좀 더 확실하게 대열에 서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이든 순방 직후 북한은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바이든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선 심층적인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손현정의 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오대원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함께 들으셨습니다만 교수님,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첫 행선지가 일본에 앞서서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리자마자 또 삼성전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굉장한 의미를 두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외교의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의 달인. 네. 그래서 한국을 먼저 온 것, 그리고 오자마자 간 것이 보통은 이렇게 미군 기지를 가든지 아니면 판문점을 방문하든 과거와 달리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읽혀집니다. 경제를 한국과 안보를 일본과 더 긴밀하게 한번 파트너십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경제와 기술 협력의 파트너로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했다는 것은 지금 이번 정부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관계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제 일본보다 한국을 미국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이 국격이 올라간 것이다.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작게는
도쿄에서 쿼드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보 전략 회의에서 호주의 신임 총리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도쿄로 날라와서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일정 조정도 좀 관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너무 과학대적하거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삼성전자 같은 곳에 찾아온 것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미중 패권 전쟁이 먼저 무역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기술 전쟁으로 확전되어 가는 입장에서 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기업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웨이퍼에 사인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 쇼죠. 이거는 중국한테 이거 봐라. 우리가 여기를 우리의 영역으로 지금 먼저 선점을 했다. 이런 걸 표시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번 순방으로 인해서 경제 기술 동맹이 강화된 모습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합의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예,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 과거의 안보 동맹과 달리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은 과거에 안 나왔던 것이죠. 신냉전 체제의 강화에 따라서 경제 안보, 보통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해서 트럼프 이전에 클린턴 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해오던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라든지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로봇 이런 분야를 딱 특정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흥기술 부분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데 특히 안보 부분까지 확장이 된, 즉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자, 그런 전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미국 주도형의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에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뭐 특히 하이닉스의 낙폭이 막 지금 이 시간에 막 갑자기 커지고 있는데, 자, 근데요, 중국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교수님이 요즘 갑자기 그 존재감 없던 리커창 총리가 너무 자주 언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보셨군요. 네. 최근에 사실 인민일보의 일면에는 시진핑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 시진핑 얘기를 저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리커창이 그동안 견제해봐서 거의 이제 존재감이 없어서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던 리커창이 등장했던 것은 공청단파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이런 시진핑이 드라이브하고 있던 이런 경제 정책에서 경제 전문가인 리커창의 입지가 더 강화되고 3세대 이번 새로운 3기 정부에 들어가면서 리커창의 입지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오늘도 나왔던 헤드라인만 봤습니다만 이 방역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지금 리커창 총리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중국의 권력 구도라면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마음은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레토릭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무게 있게 받아야 될까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인적인 통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력 간의 다툼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뭐 베이타이허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겉으로 발표하는 것은 세러머니로 이제 통보만 하는 식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다. 신문의 일면에 리커창이 반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건 이미 정리가 끝났다. 그래서 권력 다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시진핑 주도식의 그런 시진핑 개인의 독재를 강화하는 방식의 통치 전략이 먹히지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당내의 반발로 새로운 세력들이 리커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어떤 과거와 같은 경제 중심의 전 세계와 좀 경제 부분에서 타협을 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꺼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미 간에 이렇게 긴밀해지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예상할 수 있었던 중국이 발끈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기대해도 될까요? 예, 정확하게 보신 건데 중국 공산당이 원래 자기들이 세운 모토는 실리주의입니다. 실리주의. 예, 그런데 거기에서 좀 약간 이단아처럼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전제주의를 강화하는 독재 정권이 나타난 것이 뭐 태동 때와 이번 시진핑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리주의 혹은 중국이 세계와 좀 어울려 가지고 이런 경제 정책에서도
어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가지고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정책에 힘을 실는 쪽이 리커창 경제 전문가의 이쪽의 공청단파 공산당 청년연맹이라고 이쪽의 세력인데 이들이 힘을 얻게 되면 훨씬 더 우리하고 좋은 파트너로서의 과거에 그 시진핑 정부 이전에 그런 네. 후진타오 때의 그런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건 사실 전 세계로서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이때와 같이 이렇게 팬데믹으로 네. 전 세계 공급망이 교란되고 무너져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네. 통하는 상대가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IPF, 지금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IPF의 출범의 의미와 함께 또 한국의 득실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IPF는 사실 좀 행정명령으로만 발동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신경제 질서라는 점에서 미국이 마음대로 판을 짤 수 있는 그리고 국회, 그러니까 의회의 비준을 통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다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아주 즉각적인 그런 정책이었다,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사실 한국입니다. 저 동맹에서 저게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글로벌 경제 안보 동맹을 만드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이고 여기서는 대만과 한국 외에 제조업 강국이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국도 끌어들이고 싶어하고 미국도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파트너가 사실 한국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이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일을 먼저 풀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이 거둬간 성과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거둔 성과가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틀을 만드는 IPEF는 그래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전제로 한 느슨한 어떤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느슨한 형태의 그러니까 백지 그림입니다. 미국 입장은 이 판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파트너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우려를 표시했고 예. 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국익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네. 어떤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판으로 조정을 하고 짜고 여기에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소비자로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5% 홍콩을 경유하는 걸 포함해서 65%는 중국으로 가요. 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판에서 우리가 미국의 당연히 미국과의 이 경제 안보 동맹이 중요한데 예. 여기에서도 국익을 우선하는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단계로 보고 이 IPEF 프레임에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 IPF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다루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P는 맨날 그 말하는 그 퍼시픽이니까 태평양인 거 알겠고 여기 이제 인도가 들어가서 I인데 네. 그러면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잡히나요? 뭐 예를 들면 그 IPF 가입 국가들 사이에서는 뭐 관세 없이 뭐 이 정도까지 가나요? 못하죠. 예, 그건 그걸 뭐- 하려고 하면 국회 그러니까.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예. 이거는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하나의, 경제 공동 동맹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는 건데 여기서 축이 한국이 들어와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 동맹체에 들어와 주면 좋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국이 우리를 견제하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카드라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관계 설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무를 한 데서 짜가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 외교 1차관의 인터뷰에서 신정부 외교 1차관의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중국을 배제하겠다, 뭐 특정 국가 같은 뭐 어떻게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에 우리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중국과는 앞으로 각 분야에서 세세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역시 경제 협력을 해갈 수 있다, 열려 있다, 개방돼 있다, 포용적이다 이런 원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인지하고 있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든다고 너의 적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수님 아주 뭐 짧지만도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동안에 존재감 없던 리커창 총리의 부상 이거는
중국 지금 권력 지도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한중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보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 또 미중 무역 전쟁, 뭐 갈등 이런 와중에 꽉 막혀 있던 뭔가가 좀 뚫리는 느낌이 든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든 대통령 일본 순방 마치고 순방 중에 했는 말이 그 대중 관세 인하. 근데 실무진에서는 앞으로 뭐 검토하는 데 한 수개월 걸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제나 더 나아가서 시장에 좋은 뉴스가 아닐까요? 예, 시장에 좋은 뉴스가 좋은 분명히 뉴스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페이스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던 미중 패권 다툼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던 게 4년 전 아닙니까? 그게 일단락이 됐는데 사실 큰 소득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중국산 이제 제품만 비싸지니까. 예, 맞습니다. 네. 차이나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한 물건 때문에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경제 화랑세가 꺾인 것이 이 미중 무역 전쟁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된 것도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만의 탓이 아니고 중국이 이런 경제 패권에 대한 마각을 좀 드러낸 것 그런 것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응할 카드 마련이 필요했고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경기는 침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가 이제 보복 관세를 이제 포기할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를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가 19일 날 발표한 거에도 미중 간에도 이런 전략,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몇 주 안에 다시 후속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좋은 신호이죠. 그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정치라든지 아니면 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 패권 다툼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고 실리 중심으로 움직여갈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되고 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미중 간의 이제 경제 패권 다툼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실익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은 여기서 실익이 될 만한 분야를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미중 패권 다툼이다.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한다. 기술 패권 다툼을 한다. 뭐 이런 데서 그럼 우리는 무조건 미국 편, 무조건 중국 편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중국이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경쟁자가 되자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거하는 선봉장 역할을 이번 IPEF에서 한국한테 맡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필요보다는 우리는 한국의 국익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원칙이고요. 앞으로 기술 전쟁과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이런 정책을 할 때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반사적으로 수혜를 얻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정책, 한국의 이런 산업 정책들이 다시 세워지기 위한 그런 전문가 집단 구축, 이라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업종별로의 세분화된 분석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거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참. 그런데 교수님. 네네. 주식시장 좀 살펴보시죠. 예, 관망자로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 시각이 네. 지금은 더 절실합니다. 이게 돈 태우면 이게 객관적이지 못해가지고요. 예, 예. 지금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뭐 생각보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교수님 그냥 뭐 이 정도면 됐다고 보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때가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은 유동성이 과잉으로 풀려가지고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풀었던 유동성이 이제 그 빚이 돌아오는 상환해야 될 시점인 거 아닌가 해서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가 지금이 바닥인지는 아무도 확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하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 특히 미국의 장에서도
이런 IT라고 얘기할 때 이런 A 그룹들,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가 망할 리는 없으니까 네. 이런 쪽이 저평가됐을 땐 좋은 매수의 기회인데 과대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이는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조심스럽게 나 같으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좀 A급, 절대 대체될 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IT 업체들처럼 이런 데를 분리해내는 식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이제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한국의 산업이라고 보자면 한국에서 어떤 업종에 어떤 기업 이렇게 네. 세분화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좀 현명하고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현정 앵커님 네. 교수님께 더 여쭤보실 만한 뭐 추가 질문?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 계속해서 3% 넘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지금 낸드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한번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4% 넘게 낙폭을 키우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코스피가 하락 전환한 다음에 계속 낙폭을 키워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리크창 총리가 지금 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만 5월 내에 5월 해봐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5월 내에 경기 부양책 내놓겠다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중국 증시도 본토는 뭐 그럭저럭 버팁니다만 홍콩이 그렇게 뭐 또 조금이나마 약하고 예. 국제 정세는 어쨌거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에 시장이 지금 좀 힘든 구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순방 관련한 얘기를 듣던 중에 조금은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우리 교수님의 견해를 또 듣게 된 거 또 나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